안녕하세요.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TV나 유튜브 등등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제겐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더니 제게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저의 전 남편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힌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어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동인 저를 부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있었고 저 혼자만 외동이었기에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어도 항상 가슴속 한구석엔 외로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자고 말이죠. 외동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된 전 30대 초반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민이한테 이런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야, 이렇게 예쁜 분이 있었음 진작에 날 소개시켜줬어야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 친구한테 들이댈 생각하지 마라. 얘 은근히 눈 높아. 에이, 나 정도면 잘생긴 편이지. 우리 통성명 할래요? 저는 오동우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상미라고 해요. 저는 제게 정말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몹시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상형이랑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아도 듬직하고 진중한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기생 오라비 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수다스럽고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거든요. 친구의 생일 파티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게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갈 때 휴대폰 번호 교환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괜찮죠? 휴대폰 번호요? 아, 근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봐서 괜찮아요. 연락 남겨놓으면 언젠가 볼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제게 미친 듯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호감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을 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왜 이렇게까지 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관심 보이다 보면 언젠간 상미 씨가 넘어오게 될지. 이미 생긴 마음을 접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남편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양손에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장염이라면서요? 혼자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탈이 나선 입원까지 해요. 사람 속상하게. 그러게요. 뭐가 문제였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동우표 죽 시리즈. 닭죽, 전복죽, 야채죽, 흰죽. 종류별로 다 쌓았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어요. 다 먹었나 남겼나 매일같이 와서 확인할 거예요. 이걸 동우 씨가 직접 끓여왔다고요? 이래봬도 20살 때부터 자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끓일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기운 내요. 아프지 말고. 말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다 먹었나 안 먹었나 본다고.
본인이 직접 끓인 죽을 건네주며 으름장을 놓는데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살짝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직접 끓인 죽까지 들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웠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었죠. 입원을 하는 일주일 내내 남편은 계속해서 절 찾아와 줬고 퇴원을 하는 날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제가 마음을 받아주니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하겠다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무척이나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나야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어릴 때 친구들이 언니나 오빠 동생이랑 같이 노는 거 보면 항상 부러웠거든. 난 외동이어서 같이 시간 보낼 형제자매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헤어지고 나면 항상 집에 와서 혼자 인형놀이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했었어. 하긴 요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하면 좋지. 우리 축구단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애기 많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모는 며느리가 왔다며 저를 두 팔 벌려 꼭 껴안아 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부와 시누들도 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만나고 있을 줄 몰랐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된 전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온다며 시모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줬기 때문이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모의 음식 솜씨는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니 시부모 두 분 모두 아주 흐뭇하게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음식을 아주 복스럽게 먹네.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해준 사람도 보람이 있지. 음식 모자라면 말해요. 더 줄 테니까. 입엔 잘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내가 저기 시내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거든. 다음엔 우리 가게 밥 먹으러 와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걸로 해줄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초반 저랑 같이 부모님의 가게로 몇 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모님께선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남편의 외모 때문에 저와 만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도 부모님의 반응은 떨떠름 그 자체였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가게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이 많지 손님이 정말 많았기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와 대화를 나누실 만큼 여유롭지 않았고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해서 몸을 부딪혀가며 바쁘게 이동했었어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셔츠를 걷어붙이고 가게 입구 쪽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메고서 직원들 틈에 끼어들어 스스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혼자서 숯불을 척척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도 하는 등 원래 직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어요. 그렇게 바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숯불을 들고서 이동하던 외국인 직원이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숯들이 팔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엄마도 아빠도 직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숯에 화상을 입은 외국인은 고통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달려와 화상을 입은 부위에 차가운 수건을 얹고 침착하게 119를 불렀고 울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수건 얹어놓으면 조금 진정될 거예요. 119 불렀으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119가 왔고 화상을 입은 직원이 실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다행히도 초기 처치를 잘했기에 상처가 심하게 덧나진 않았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이 모두 빠지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했을 때쯤 그제서야 부모님과 여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고에 대한 남편의 빠른 대처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말 잘했어. 다 같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혼자 그렇게 침착하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20살 때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자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도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사람은 역시 외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색안경 끼고 본 거 미안해.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봐서 미안하다며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자마자 남편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마치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시모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가게에 있을 때마다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제 자랑을 하곤 했어요. 여기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들내미 장가 갔어? 언제 장가 갔대?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예쁜 며느리 들여서 좋겠어. 우리 아들은 언제 참한 며느리감 데리고 오려나. 그럴 때마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고부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시모가 저를 예뻐라 해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시모의 가게에서 신우들 그리고 남편과 다 함께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꼭 양념이 고루 묻혀진 김치 하나를 제 입에다가 쏙 넣어주곤 했어요. 어머님, 김치 맛 완전 최곤데요? 양념 너무 잘 밴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새 식구가 들어와서 그런지 오랜 김장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양념도 잘 배고 손님들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 어머님, 김장날엔 수육이 빠질 수 없죠. 다들 수육콜? 고기 삶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진짜 끝내주게 잘 삶거든요. 어머나, 너 수육도 할 줄 아니? 그럼요. 저희 엄마가 요리 잘하셔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어쩜 우리 세아가 못하는 게 뭐니? 동우 너 세아가한테 잘해. 평생 떠받들고 살아. 알겠어? 지금도 떠받들고 살고 있네요. 보통 시모들은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구박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 시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해대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맛있는 건 꼭 제 앞에다가 밀어다 주곤 했죠. 시댁 식구들이 제게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아주 사랑스러운 사위로 거듭났어요. 부모님의 가게 갈 때마다 직접 나서서 일손을 돕곤 했고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서방,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우리 가게 손님들이 오서방만 보면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해. 가게 단골 손님이 나가면서 웬 연예인이 일을 하고 있냐고 드라마에선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유, 장모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야 내일 당장이라도 전 회사 때려칠 수 있죠. 아이고, 말은 잘해요. 매번 힘들 텐데 올 때마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일한 만큼 돈 준다니까 그것도 마다하고. 가족끼리 정없게 무슨 돈입니까, 장모님. 한 명이라도 더 거들어주면 좋잖아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한다며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게에 갔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할 때쯤 저희 가족끼리 둘러앉아 장어를 구워 먹으며
가볍게 소주 한 잔을 하곤 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꼭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입에 쏙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선 사위의 애교에 껌뻑 넘어가셨죠. 장모님, 제가 마늘이랑 쌈장이랑 장어랑 해서 쌈 쌌어요. 드셔보세요. 아, 아이고 세상에. 아유, 우리 남편도 안 해주는 걸 사위가 다 해주네. 그래, 사위가 주는 쌈 한번 받아 먹어보자. 아, 이렇듯 저희 부부는 양가 식구들과 모두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건 없지 않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도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하던 날 남편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니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남편이랑도 작게나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나 다시 한번 다짐했어. 당신이랑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좋은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가 되기로. 나도 당신한테 좋은 와이프, 그리고 애기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 모쪼록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매일 기도할 거야. 하지만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9주차가 됐을 무렵쯤 작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된 건가 싶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계류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힘들게 찾아온 첫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는 일주일 정도 병가를 낸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찾아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아이는 나중에 또 가지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곤 제게 직접 떠먹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도 출산한 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 소고기 듬뿍 넣고 팔팔 끓였으니까 안 들어가도 한 입 먹어봐. 죄송해요, 어머니. 손주 꼭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나한테 뭐가 죄송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손주는 안 봐도 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해. 시모가 끓여준 미역국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산 이후 저희 부부의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집에 일찍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말없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곤 했고 함께 자는 날보단 서재에서 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제일 많이 상했던 건 바로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케이크에 초도 불고 맛있는 것도 해 먹을까? 전에 선물 받은 와인이랑 같이. 어때? 그렇게 하자. 나 다녀올게. 혼자 들뜬 마음으로 스테이크도 굽고 파스타도 만들고 선물 받은 화이트 와인까지 준비해 모두 세팅을 해두었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상위에 차려진 잔뜩 식어버린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회식 날인 걸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치우지 그랬어. 케이크에 초 다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겠네. 스테이크랑 파스타도 그렇고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난 당신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서 무슨 일 난 건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하는 말이 뭐? 회식하는 거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고? 음식을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제발 쓸데없는 거에 힘 좀 빼지 마. 난 머리 아파서 먼저 씻고 잘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변한 건가? 이유를 알 턱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에게 연락도 없이 조용히 가게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고 오랜만에 가서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예전에도 그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반갑게 맞아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상을 확 찌푸리고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던지 하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몰래 찾아와서 깜짝 놀래키기나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냥 오랜만에 가게 백반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해서 찾아왔는데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단체 손님 오기로 했다. 가게 통째로 쓰기로 했으니까 밥은 딴 데 가서 먹어라. 그리고 다신 이렇게 예의 없이 몰래 찾아오지 말고 올 거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고 오던지 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모든 남편이든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다 보니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생일을 기점으로 묘한 냉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은 대뜸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변한 것도 적응이 되지 않아 죽겠는데 이혼이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 서류를 집어들고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신 어디 아파?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았어? 아니, 나 엄청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은 다 썼고 도장도 찍었으니까 당신만 써서 도장 찍어주면 돼. 아니,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소갈이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뿐만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신 어머니까지 나한테 찬바람 쌩쌩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그냥 이혼이 하고 싶어졌어. 뭐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나도 당신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질질 끌기 싫으니까 빨리 서류나 써줘. 깔끔하게 정리하자 우리. 이혼 통보를 당한 사람은 영문조차 모르는데 정작 통보를 한 사람은 감정의 변화 없이 몹시도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이대로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저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재요. 어머님은 이 사람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죠? 저한테 솔직하게 좀 말해주세요. 너랑 살기 싫은가 보지? 예, 너도 참 구차하다.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곧장 도장이나 찍어주면 될 일이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니?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어? 됐고,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했음 빨리빨리 갈라서라. 그 이유 같은 거 묻지 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머리론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이혼 신청서까지 받은 마당에 제게 마음이 떠났다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가면서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소망은 3년 만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건 정말 죄스러운 일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딸인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가게에서 간간히 일을 도우며 일상을 살아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쯤
제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곳곳에 퍼지는 장어 냄새가 아주 역겨웠고 서빙을 하다가 헛구역질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됐어요. 코를 틀어 막으면서 구역질을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정 힘들면 집에 가서 약 좀 먹고 쉬어. 어차피 손님도 많이 없어서 우리끼리 해도 돼. 그럼 나 들어가서 조금만 쉴게. 잠이 너무 쏟아지네. 뭔가 얼굴에 열까지 확 올라오는 느낌에 감기 몸살에 걸렸나 하며 약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증상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속은 미습거리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졸리고 그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 같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싶은 마음으로 바로 약국에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 후 결과 보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길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띄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도 찾아와 주지 않던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나 어떡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테스트기 해봤는데 두 줄 떴어. 나 임신이래, 엄마. 뭐? 너 제대로 본 거 맞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다시 봐도 선명한 두 줄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엄마? 너 그놈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말 못했어. 얼른 그놈한테 연락해서 말해. 어떡할 거냐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든 시모든 전화를 몇 통을 걸고 문자를 몇 통을 보내도 연락을 도무지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화며 문자며 모조리 무시하던 인간들은 제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나온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고 그 말에 돌아온 시모의 반응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영악하구나. 한 번에 떨어진 이후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혼하고 나서 애가 생겼다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뱃속에 들어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져놓고서 돈 뜯어내러 찾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흉흉해야 말이지.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난 인정 못한다. 갈라선 사이인데 손 주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그게.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뻔히 보이니까 우리 아들이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돌아가. 그러고선 문이 쾅 닫히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래서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너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임신 테스트기 들이밀었다며? 너 돈 필요하냐? 얼마 줄까? 300만 원? 500만 원? 원하는 금액 불러봐.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네가 주는 더러운 돈은 필요 없고 돈 필요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야. 당신의 가졌다고 말해주러 간 거지. 그걸 어떻게 돈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애를 팔아먹어? 너 그 정도로 밑바닥 보이는 애였냐? 참 유치하다. 나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치고. 너한텐 욕도 아깝다.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은 이렇게 됐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결국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속상하지만 아이를 지우겠다 마음을 먹고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다니셔도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 곳은 정말 드물 거예요. 아이를 지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온 김에 초음파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또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베드에 누워 초음파를 봤는데 벼랑간 검사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가 아니면 두 개예요? 그럼 쌍둥이? 두 개도 아니에요. 네? 그럼 대체 몇 개인데요? 사모님, 지금 아기 집이 세 개로 보이거든요. 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쌍둥이는 많이 봤어도 새 쌍둥이는 처음 보네요.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새 쌍둥이라는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니. 가끔 뉴스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는 본 적이 있었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기에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더군요. 새 쌍둥이라는 소리를 들은 전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적게 됐습니다. 뱃속에 있는 새 아이를 지우게 되면 제가 죄인이 될 것 같아서였죠. 결국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눈물이 없던 아버지께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는 제 배를 어루만지며 어떡하면 좋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혼자라도 낳고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전 건강관리를 하는 데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는 SNS를 구경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려놨더라고요. 이혼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와 이혼을 하기 전부터 만나오던 것 같았죠. 그제서야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심부름센터까지 의뢰를 하게 됐어요. 태어나 심부름센터 같은 걸 쓰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쯤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의뢰해 주신 거 알아봤는데요. 드레스 투어도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둘이 제법 오래 만난 것 같은데 그동안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전혀요. 가끔 술 마시고 말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그 인간을 너무 믿었나 봐요. 둘이 대화하는 것도 혹시 들으셨어요? 토요일에 여자 쪽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랑 가게 이름까지 다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날 먼저 가 있을게요. 고객님께선 저희가 주소 보내드리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인데 행복한 모습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 결혼할 여자의 가족들이 가게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전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기 오동우라고 예약자 이름 있죠? 그분 일행이에요. 3번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전 남편이 있는 3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제게로 향했고 제 얼굴을 본 전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뭐야? 자네 아는 사람인가? 올 사람이 또 있었어? 이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절 못 잊고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다니네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가.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스토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인간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인간은 제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모르셨죠?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한텐 주희가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결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만 하고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고 서로 각방 쓰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3년이나 끼고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폐기물급 쓰레기였네. 아가씨, 법대로만 따지면 그쪽 상간녀인 거 알죠? 솔직히 말해봐요.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참고로 우리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오빠,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 그럼 여태까지 우리 가족 전부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주희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심부름 센터를 통해 여자 쪽 집안의 간단한 정보를 대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희라는 사람의 아버진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여자 또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모부터 스펙까지 저와는 모두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전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보고서 그 여자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들.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자식이 되게 생겼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저도 모르고 만난 건데.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시고 올리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 일어나. 더 있을 가치도 없다. 그리고 너 우리 집안 상대로 농락한 대간 톡톡이 치르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어? 그 여자는 식당에서 나가기 전 제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왜 알려줘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 몰라 통성명을 한 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전 남편은 핏발이 가득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남의 인생을 망쳐먹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싶었냐? 어? 네 인생 망가진 것만 보이고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은 안 보여? 아, 너는 인간 말종이라 남의 사정 같은 건 조금도 안 보이겠구나. 그렇게 억울하면 네 여보 그대로 돌려맞았다고 생각해 찌지라. 그렇게 저도 전 남편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가기 전엔 걱정이 됐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제 번호를 받아간 주희 씨가 제게 만날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고 저희는 시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주희 씨는 절 보자마자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상미 씨, 저도 피해자예요. 이미 직장 동료들하며 친구들하며 친척들한테까지 싹 다 청첩장도 돌려놓은 상태인데 진짜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바로 무릎 꿇고 빌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상미 씨한테 너무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빨리 일어나요. 상미 씨, 우리 같이 복수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 인간 여자를 아주 지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양육비랑 위자료까지 싹 다 받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연기라는 거죠. 전 와이프한테 위자료든 양육비든 다 주고 깔끔하게 끝내고 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진짜 다시 받아주려고요? 그럴 리가요. 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도 대차게 꼬일 뻔했는데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고 한 여자 인생을 꼬려고 했으니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죠.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주희 씨는 도끼가 잔뜩 서린 표정으로 제게 함께 복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희 씨가 알고 만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 정말 전 남편에게 제대로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그렇게 두 여자의 한서린 복수, 작전명 오동훈 나락 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와 위자료 얘기를 꺼내기 전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지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어요. 마음 같아선 위자료 2, 3억, 새 아이 양육비를 다 합쳐 3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금액을 부르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엔 인당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남편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위자료는 1억, 양육비는 7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해보세요. 바람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온다면 위자료 1억에 양육비 70만 원까지 요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전 남편은 저를 만나러 부모님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건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왜 찾아왔어? 용건만 말할게. 위자료 양육비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왜? 너한테 위자료 주고 양육비도 다달이 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주희가 나랑 다시 결혼해 주겠대. 그러니까 빨리 원하는 금액 불러. 그래? 마음 같아선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아주 매장시켜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같이 산 3년의 정이 있어서 착한 내가 봐준다. 위자료 1억에 양육비 달달이 70만 원씩 해서 월 210만 원. 어때? 이 정도면 과하지 않지? 알았어. 다 줄게.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없어. 근데 진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한가 봐. 결혼에 사활을 거는 거 보면 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집안이야. 자, 나 도장까지 다 찍었어. 위자료 1억은 오늘 바로 보낼 거고 달달이 양육비 2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걸로 우리 정말 끝난 거다. 어? 알겠지? 확인증까지 준비한 거야? 아유, 꼼꼼하기도 해라. 그래, 알겠어. 달달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 보내고 앞으로 2번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속으로 아주 깔깔 웃었어요. 주희 씨가 말한 게 다 연기라는 걸 저놈은 모르고 있었겠죠. 바보같이 두 여자가 짜고 치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억을 입금받고 나서 저는 주희 씨에게 그 인간과 합의가 끝났다는 문자를 남겼고 잠시 후 만나자는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와 주희 씨 만나자마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리고 웃기 바빴습니다. 정말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것 마냥 속이 탁 트인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웃던 주희 씨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줬습니다. 그 봉투 안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희 씨? 이건 제가 주는 위자료예요. 상미 씨, 저 상간녀 소송도 안 거셨잖아요. 소송 걸어도 할 말 없는 입장이었는데 주희 씨도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같이 속은 건데 무슨 상간녀 소송을 걸겠어요. 제가 알았든 몰랐든 이렇게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아서 키우시고요. 이제 만나지 못하겠지만 상미 씨가 행복하길 멀리서나마 꼭 기도할게요. 그 말을 건네고서 주희 씨는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희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선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희 씨와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늦은 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어?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지금 몇 신 줄이나 알아? 당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달밤에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와서 왜 이러는 건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주희가 나랑 다신 안 만나겠대. 나 같은 놈은 앞으로 머리털 하늘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래. 나 진짜 주희 꼭 잡고 싶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미안. 당신은 심각한데 난 너무 웃겨서. 어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당신 지금 엄청 슬프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당신한테 버려졌던 나도 그랬어. 우리 애기들 가졌을 때 당신 입에서 돈 때문에 애 팔아먹는다 소리 들었을 때 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 당신도 살면서 나랑 똑같은 기분 느껴보길 바랬는데 그 순간이 제법 빨리 왔네. 오동우 씨,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인생 한번 펴려다가 아주 쫄딱 망했네. 아우, 꽃이다. 아무튼 난 도와줄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찾아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네 인생 갈갈이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라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일어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저러고 사는 거 쪽팔리지도 않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을 것 같네요. 이후 저는 새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하다못해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얘 잘 지내니? 우리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가고 싶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가 왔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주희 씨에게 치근덕대다 스토커로 신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를 해버렸다더군요. 이제 그놈은 저한테 보내는 양육비를 빼면 완전히 빈털털이 알거지일 겁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자의 최후, 참 볼만하더라고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나쁜 일을 하면 그만큼 업보는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에요. 제가 겪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적당히 좋은 대학을 나와 나름 돈도 잘 버는 직종에 종사하며 살았으니까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몇 명의 여자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과의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들과 조금 사귀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났거든요.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할까? 밥 먹고 영화 볼까? 아이, 또 영화야? 영화 싫어? 그럼 오붓하게 비디오방 갈까? 아유, 얘 은큼한 것 좀 봐. 매번 누구 양기를 빨아먹으려고. 저기 미안한데 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볼게. 뭐야, 2주 만에 만났는데 그런 게 어딨어. 자기야. 그렇게 여자친구를 강남역 4번 출구에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온 뒤 잠수를 탔어요. 연락을 끊고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음기가 충만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것도 한두 달만 좋지 그 이후에는 금방 실증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은 땡땡 호텔 어때? 거긴 지난달에도 다녀왔잖아. 그럼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모텔이 있던데 거기로 갈까? 지은아, 네 머릿속엔 언제나 호텔이나 모텔밖에 없는 거냐? 좀 신박한 다른 데이트는 없는 거야?
어떻게 된 여자애가 음탐하고 조심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냐? 뭐야, 좋다고 같이 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 타령이야? 좋다고 눕힐 땐 언제고,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야? 어이가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던져놓고 저는 여자친구가 제게 헤어지자고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여자친구가 말하더군요. 으이그, 이제 알았다. 자기 뭔가 색다른 걸 원하는 거구나? 자기가 그럼 정해봐. 어느 호텔이야?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 말에 여자친구는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제게 매달리는 여자들만 겪다 보니 여자란 동물의 실증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제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로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었죠. 저는 운동을 하며 마음을 정화할 생각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규모가 1000평이나 되는 큰 곳이었고 그곳엔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 없는 게 없더군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한 명씩 여자들이 접근하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강사들도 없잖아 있곤 해요. 제가 철벽을 치다 보니 철벽남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 트레이너분들이 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경쟁자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저를 일종의 동료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과 친해지다 보니 이것저것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졌어요. 어느 트레이너가 그만뒀다거나 새로 헬스장을 차려서 나갔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나이 많은 요가 강사님이 혼전 임신으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요가 강사님이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식구들이 새 식구를 환영하는 자리로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와 친한 트레이너가 같이 가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요가 강사님인 그녀를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헬스장 회원 김민수라고 해요. 여기 제 명함이요.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명함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두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인사하는 목소리도 아주 간결하고 짧았고요. 한마디로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면 무슨 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 드는데 이 여자는 전혀 안 그랬어요. 사실 제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이런 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들이 회계사 직업에 매우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게 어떠한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구는데 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회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준 명함을 버리고 갔습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또 그 명함을 주워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여자분에게 내밀었죠. 저기 이거 놓고 가셨더라고요. 아, 버린 거였는데 그걸 다시 주워오신 거예요? 네?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관심 받고 받아주고 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쌩안이 걸어가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멸감이라는 감정이 이상한 대로 튀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복수심이 타올랐어요. 이렇게 글을 쓰며 생각해보니 저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생각해낸 복수라는 게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든 후에 뻥 차버리겠다는 그런 찌질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바로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교실에 들어오는 저를 보며 요가 선생님이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남자는 저 하나였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리 깔고 수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받았습니다. 온몸을 근육으로 두른 저인데도 요가 자세는 쉽지 않더군요. 뒤에서 여자들의 깍깍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요가 강사, 눈에 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가 선생님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체구가 매우 작았어요. 어찌 보면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늘씬한 몸매에 유연함까지 더해서 요리조리 움직이는데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체조 선수 손현재님과 닮았더라고요. 정말 사심 하나 없이 단순히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콩알 만큼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요가 선생님도 퇴근을 하는 건지 마침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척 곤란한 듯 보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차 고장났어요. 이 고물차가 노망이 났나 봐요. 시동이 안 걸려요. 어디 한번 봐봐요. 이거 아무래도 배터리 나갔나 보네.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경고등도 많이 떠 있고. 저 서비스 부르세요. 아, 저기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만 좀 태워주세요. 제가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제가 월급날 되면 기름값은 드릴게요. 그렇게 강사님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대에 정말 드문 처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몇 번 더 집 근처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가 전보다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선생님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평소에 얼음 공주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저는 그 틈을 노려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티가 나나요? 신기하네. 무슨 일인데요? 뭐 복권에라도 당첨된 거예요? 복권이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뭔데요? 그나저나 오늘 시간 돼요? 오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까 해서요. 그동안 차 얻어 탄 것도 있고 자동차 수리센터에 맡겨주신 것 보답도 할 겸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는 제가 아는 가장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식사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야 할 만큼 집이 엄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엄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만 일어날까요?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피우는 듯 했어요. 게다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사람 같았어요. 흔히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까도 알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었죠. 예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철저히 철벽을 치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조신한 모습 또한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게다가 제게 너무 잘 보이려 하지 않는 모습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날의 식사 이후 저는 그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사귀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그녀는 언제나 갑이었고 저는 을의 입장이었어요. 만나는 날짜와 시간은 물론이고 장소까지 항상 그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거지? 이번 주? 혹시 화곡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괜찮아? 화곡? 갑자기 웬 화곡이야? 거리도 먼데 겨우 2시간밖에 못 본다고? 안 돼? 역시 좀 무리지?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겠다. 아니야. 그럼 또 몇 주나 기다릴지 모르는데 내가 맞춰야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면 뭐.
그럼 그때 봐. 저번처럼 30분만 더 있다 가라는 둥 그런 얘기 하기 없기다. 여자를 만날 때 바쁜 척하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 제가 여자친구 스케줄에 맞춰주려니 예전 여친들에게 미안한 감정마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서로에게 정을 쌓아가던 중 어느 날 그녀와의 하룻밤을 기대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언제쯤이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까 애태우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사귄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여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저는 불이 나게 여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자친구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더군요. 저는 통금 시간이 있는 여자친구이기에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할 겨를 없이 여자친구의 원룸은 엉망진창 상태였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집기들은 다 부셔져 있는 상태였죠. 여기저기 서랍도 다 헤집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치진 않았고? 괜찮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거고? 모르겠어. 자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는데 생수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일단 신고부터 하자. 신고? 그런 거 했다가 괜히 보복당하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신고를 해야 다음부터 이 집에 안 들어오지. 그나저나 뭔 놈의 도둑이 이렇게 집을 다 때려 부셔놨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신고할게.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신고하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둑이 들면 신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뭔가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의 강력한 만류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놔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기도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주었죠. 저는 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여자친구는 철벽을 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자게 되었죠. 대신 그날 밤 여자친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과 통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스스로 통금 시간을 만들어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볼까 봐서 일부러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한 거였대요. 그럼 보통의 남자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 모습의 여자친구를 보니 정말 조신하고 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오랜 병상 생활 끝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오랜 병상 생활 탓에 밀린 병원비를 내느라 지금도 여자친구가 고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큰 아픔을 갖고 있었으면서 어쩌면 내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홀로 꿋꿋하게 지내는 모습의 여자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벽남이었던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쉽게 제 청혼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거절하기 바빴죠. 저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 묵묵히 옆에서 있어 주었어요. 그런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 자기 드디어 결혼 승낙해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내가 꼭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살고 싶은 집? 어떤 집인데? 그냥 아파트야. 실은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근데 알다시피 내가 돈은 없잖아.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아파트 사줄 수 있는지 해서. 혹시 자기 명의로 아파트 사달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날 뭘로 보고? 난 그런 속물 아니거든. 자기 돈으로 사는데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해야지. 그 집만 해오면 나랑 결혼해준다는 거지? 응,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미안하네. 너무 자기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에이, 희생은 무슨. 어차피 결혼하면 집은 해와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가자. 그렇게 여자친구와 집을 보고 빠르게 계약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정말 여친에게 미쳐 있었나 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상한 요구까지 다 맞춰서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구해달라던 신혼집은 신혼부부에게는 꽤나 큰 아파트였습니다. 무려 60평짜리 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부모님은 좀 이해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회계사인 제가 요가 강사인 아내를 맞이한 것도 못마땅해 하셨는데 집까지 큰 집으로 구하는 걸 보시고는 이게 다 며느리 입김이라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셨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를 뒤로 할 만큼 아내가 너무나 기뻐했기에 저는 제 결혼을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며 집 인테리어는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간 구축에 해당하는 집이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아내가 직접 자재까지 골라가며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완성된 집에 들어갔을 땐 저도 만족도가 무척 높았어요. 여기저기 아내의 손길이 닿아 집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다만 아내의 안목이 남들과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조금 넓게 트인 구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가구를 복잡하게 배치해서 집 구조가 개미굴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동선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름대로 독특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에 아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결혼 후에 남자를 구속한다는데 제 아내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구속해 주길 바라게 될 지경이었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요가 강사 일을 하며 귀가 시간을 절대로 밤 10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딱딱 지키고는 했죠. 저도 아내의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딱 9시 반이면 침대에 누워 10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각도 정확히 6시 반이 되면 저절로 떠졌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안 좋더라고요. 아내와 밤에 무얼 하고 싶어도 그 시간만 되면 누워서 자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저를 애태우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설레임 가득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옆집 사람을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저는 들어가는 길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그 남자가 저를 한 3초 정도 빤히 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매우 무뚝뚝하고 차가웠는데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면서 보이는 그 표정과 웃음기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랄까, 나를 우습게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건 저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 사이의 신경전 속에 불꽃이 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짧은 순간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자격지심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늘씬한 근육질 몸매에 얼굴은 곱상하게 잘생겼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외모였어요. 다만 풍기는 인상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눈빛이 좀 매섭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강렬한 인상의 첫인사를 하게 되었죠. 여보, 나 방금 전에 옆집 남자 봤다. 뭐? 옆집 남자 봤다고. 당신도 본 적 있어? 아니? 옆집 남자 인상이 영 별로야.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는데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내가 인사했는데 말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니까. 그래서 당신 인사 씹었어? 아니, 뭐 한 3초 있다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 날 막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관상이 좀 범죄자 관상이야. 범죄자는 좀 너무했다.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인데. 당신 그 남자 본 적 없다며. 어? 그게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번 본 것 같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생각났어. 그래? 아이 근데 잘생긴 것보다 중요한 게 인상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여야지. 안 그래? 그렇게 아내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뼈가 있다는 걸 저만 눈치채지 못했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옆집 남자를 보곤 했어요. 봐도 인상은 영 별로더군요. 그냥 잘생긴 깡패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놈이 먼저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 봐요. 네. 그쪽은 어디 가시나 봐요. 이놈은 제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신혼이죠. 신혼생활 어때요? 결혼하면 좋은가요? 네? 네. 그럼요. 좋죠. 좋구나.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이만. 그러고는 휙 가버리더라고요. 대화가 완전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지 혼자 할 말만 하고 할 말 끝나니 쌩 가버리는 게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그냥 때 되면 자요.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그냥요. 다른 사람들 몇 시에 자나 해서요. 그러는 그쪽은 몇 시에 자는데요? 아내분도 일찍 주무시나요? 저는 대꾸 없이 그 남자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사장님 기분 나쁘셨나 보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서 앞으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이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먼저 인사를 안 하는데 그놈이 먼저 말을 걸곤 했습니다. 나 오늘 옆집 아줌마 봤어요. 마트에서. 아저씨 회사가 있을 때. 그러면서 실실 웃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놈이 내 마누라한테 관심이 있나 싶어 경계심이 팍 들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쳐다보자 그러더군요. 왜? 내가 옆집 아줌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눈에 힘 풀어요. 무서워 죽겠네. 점점 옆집 남자가 불편해졌어요. 보아하니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냥 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불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리에 일찍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인지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기침이 자꾸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내가 깰까 봐서요. 그런데 옆자리를 확인해보니 아내가 없었어요. 저는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60평대의 집이다 보니
화장실도 3개라서 화장실도 하나하나 모두 찾아보았는데 아내는 없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밖에 나갔나 싶어서 신발장에서 아내 신발을 찾아보았는데 신발은 그대로였어요.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갈 수도 있으니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어디 간 거야, 걱정되게.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주변 마트와 편의점을 둘러봐야겠다 싶었어요. 대충 잠바를 주워 입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 뒤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아이, 깜짝이야. 당신 왜 이렇게 놀래? 아이, 놀래라. 아이, 당신 집에 있었어? 어, 아니, 당신이 안 보이길래 나간 줄 알고 걱정돼서 찾으러 가려고 했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나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 어디에 있었냐고. 그냥 화장실도 갔다가 방에도 갔다가 그랬지.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우리 동선이 엇갈렸나 보다. 뭐해? 얼른 들어와. 계속 현관 앞에 서 있을 거야?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해봐야 60평대인데 이렇게 사람 하나 못 찾을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찾는다고 다 찾아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또 벌어졌어요. 또다시 아내가 사라진 거였죠. 역시나 신발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럴 땐 미로 같은 집 구조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내의 핸드폰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내가 워낙 몸집이 작아서 어디 장롱에라도 들어가 있나 싶어 장롱까지 모두 다 열어 확인을 해보았어요. 제가 장롱을 뒤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롱은 왜 다 뒤지고 있어? 당신 어디 갔었어? 혹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집에 있었는데. 당신 요새 왜 그래? 자꾸 밤마다 깨고. 나 없어졌다고 온 집을 다 헤집고 다니고. 당신 요새 기가 많이 허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안 보이면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서 찾으려고 해? 아유, 땀 냄새. 나 찾는다고 땀까지 흘리고. 얼른 씻고 와. 당신 냄새나. 그리고 자기 이러는 거 나 좀 무서워. 꼭 의처증 있는 사람 같고. 뭐? 의처증? 야, 그건 좀 말이 심하다. 그럼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든가. 얼른 씻기나 해. 제가 씻으러 가는데 아내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자꾸 깨는 거야? 이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다 말고 서서 물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 이후에 또 한 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가 제가 집을 다 찾고 난 후에 안방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죠.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내는 저를 의처증이나 신경과민이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집을 아주 꼼꼼하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아내에게 전화만 하고 나면 아내는 어디선가 나타나곤 했어요. 혹시 이 집에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 문이 있나 싶기까지 했죠. 저는 결국 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잠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가 잠이 깨어 있는 날엔 아내는 항상 제 옆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위치 추적 어플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확인해 본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은 바로 옆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머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만 같았어요. 제 아내가 밤마다 옆집 남자와 무언가를 했을 걸 생각하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옆집으로 향했어요. 야, 당장 문 열어! 당신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당장 문 열라고! 제가 한 5분간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데도 옆집 남자는 바로 나와볼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둘이 안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성을 지르고 발차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며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데 어느 순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웅성웅성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숨어도 소용없어.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떼가 지나가듯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항이 벙벙해지더군요.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제 아내가 나오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모양새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방을 하나씩 품에 딱 끼고는 헐레벌떡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죄진 사람들 모습 같았어요. 대략 수십 명의 사람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수백 명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서 온 방을 헤집고 아내를 찾으려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옆집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왜 야밤에 남의 집을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비켜! 내 아내 어딨어? 내 아내 데리고 여기서 무슨 짓 한 거냐고!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아 쥐었어요. 저보다 키 큰 그놈의 멱살을 잡아 올리려는데 꿈쩍도 안 하더군요. 그래도 오기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놈이 제 손을 뿌리치고는 기분 나쁘게 크크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웃더니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네 아내를 왜 여기 와서 찾아? 당신 돌았어? 아님 당신 아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증거? 당연히 있지. 이 집에서 내 아내 찾는 즉시 너는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어디 신성한 가정집에서 도박 하우스장을 운영할 생각을 해? 어이가 없네. 그래 한번 찾아봐요. 그런데 만약 못 찾으면 오늘 업장 영업 못해서 날린 돈 그거 당신이 물어야 할 거야. 저는 그놈이 헛소리를 하던지 말던지 제 아내를 찾기 바빴습니다. 온 방안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어요. 정말 구석구석 안 찾아본 것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제 아내는 그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점 당황스러워지더군요. 제 표정에 그놈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봐요. 이 집에 있으면 벨소리라도 나겠지. 안 그래요? 그놈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놈 말대로 해보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벨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전화 송심음이 10번 정도 흘렀을 때 아내가 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라니? 나 집이지. 그러는 당신은? 당신이 집이라고? 그럼 집이지. 어디겠어. 자다 일어나서 더워서 베란다 문 좀 열었다가 자려고 왔는데 당신 없길래 화장실 간 줄 알았더니 당신 바뀐 거야?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아니, 그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아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제 아내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옆집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한심하다는 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매출 어떻게 메꿀 건데 당신 같은 일반 전문직이 여기 하루 매출 갚으려면 당신 한 달치 월급으로도 모자라.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어이가 없네. 불법 영업은 방해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됐고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알려진 거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오늘 일 없던 걸로 하는 거 어때? 그럼 나도 더 이상 이웃집에 걸릴까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옆집의 불법 도박 장면을 봤음에도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옆집이 도박 하우스장이라는 게 좀 충격이긴 했지만 그날 아내의 행적의 미스테리로 인해 충격이 더 컸거든요. 아내는 제게 어딜 갔다 왔냐며 묻더군요. 당신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온 거야? 아니, 그냥 잠깐 밖에. 그런데 말이야, 혹시 밖이 좀 소란스러웠을 텐데 아무 소리 못 들었어? 소리? 글쎄, 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란다 문 열고 와서 바로 다시 잠들어서. 내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혹시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게 의처증이 있는 건가? 아니면 환각과 환청 혹은 환시 같은 게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거나 느끼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여자한테 집착하는 타입이었나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진 않은데 아내가 자꾸만 집안에서 사라지니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죠. 아내 모르게 설치된 CCTV를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몰래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더더욱 미스테리에 빠졌어요. 영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곳에 간 아내가 3시간이 지나서야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베란다는 세탁기가 놓여있는 곳이었어요. 한밤중에 잠옷을 입은 채로 베란다에 3시간씩이나 있는 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 베란다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베란다 세탁기 뒤쪽에 아주 작은 개구멍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 머리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방석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남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지만 아내처럼 체구가 작고 유연한 사람이라면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도대체 이곳에 왜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걸까 생각하고 또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던가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거겠죠. 저는 아내가 사라지는 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을 때 세탁기를 완전히 벽에 붙여서 아내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집 남자가 나오더군요. 형씨가 여기 웬일? 설마 게임에 관심이 좀 생기셨나? 저는 옆집 남자를 밀치고 무작정 제 아내를 또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이어져 있는 그 집 베란다 쪽을 향해 돌진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아내는 세탁기로 막혀있는 개구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탁기를 밀어내려는데 그 무거운 게 밀릴 리도 없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설마 당신이 이 구멍 막은 거야? 너 밤마다 여기 와서 뭐 했어? 도박했어? 아내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너 설마 저런 범죄자랑 바람 피운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곳에서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옆집 남자가 다가와서 귀찮은 일 생겼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이, 귀찮게.
옆집 남자가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눈짓을 한번 하자 그 거구의 남자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아서 그대로 올렸어요. 컥컥거리며 빠져나오려는데 그놈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땅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피가 쏠려 시뻘개지는데 옆집 남자가 무섭게 말하더군요. 행여나 신고할 생각 마라. 안 그럼 앞으로 영영 당신 안에 못 보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제가 땅으로 내려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은 내가 빚이 좀 많았거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빚이 많으면 일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미친 인간이 도박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려고 하냐? 누군 이런 데 오고 싶어서 왔는 줄 알아? 학자금 대출에 아버지 병원비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불어가는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일했는 줄 알아? 아버지 아프고부터는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내가 진 빚보다 이자가 더 쌓이더라. 나 결국 대학도 졸업 못하고 자퇴했어. 힘든 여건에서 간신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대학 졸업장을 남기는 대신 학자금 대출만 남기고 끝났어. 그런데 자퇴한다고 일한다고 내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더라. 결국 알바하다가 알게 된 언니 얘기 듣고 혹해서 한번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없는 돈인 셈치고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날 내 수중에 300만 원이 생기더라. 내가 한 달을 죽어라 일해도 못 버는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니까 진짜 미치게 좋더라고. 그 돈으로 아버지 밀린 병원비 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나라고 뭐 도박이 재밌어서 한 줄 알아? 그저 빚 갚을 생각에 이성이고 뭐고 없어지더라고. 나도 알아. 내가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그런데 내 인생이 당신처럼 평탄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전에 내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른 적 있지? 그거 단순한 도둑 아니었어. 빚 갚으라고 찾아온 깡패들이었다고. 아내는 목이 메이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딴 돈이 얼마냐고요? 4억. 4억? 얘 그렇게 많이 땄으면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어진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빚이 4억. 아내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하다가 결국 4억이나 되는 빚을 진 거였어요. 그놈들이 사채업자도 끼고 업장을 운영하는데 아내가 고금리로 사채를 써서 도박을 한 거였죠. 제가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갚아주면 아내의 버릇이 더 나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당신이 혹시 빚 갚아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나도 결혼한다고 이 집 해오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온 건데. 그러자 아내가 제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옆집 신고 안 할 거지? 지금 그게 중요해? 제발 당신이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눈 감아줘. 응? 부탁할게. 왜? 그럼 또 옆집에 기어들어가서 카드 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때문에 하우스장에 문제 생기면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래. 저는 눈을 질끈 감고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아내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집을 내놨습니다. 개구멍이 뚫려 있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이 나갈 동안 잠시 휴직을 하고 아내와 여행을 떠났어요. 아내는 이렇게까지 하는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아내와의 여행이 3주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집을 산다고요.
저는 잠시 서울에 올라와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다시 여행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에게 연락을 한 통 넣었어요. 제 지인 중에 계급 높은 경찰이 있거든요. 며칠 후 그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일처리 다 끝났어. 거의 다 소탕했는데 정작 하우스장 주인은 놓쳤다. 미안해. 경찰들이 들이닥친 날 하필 그 주인장은 그곳에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숲에 내리고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여행을 끝내고 부모님의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새 집을 구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개구멍 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았죠. 차마 부모님께는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저 일하며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싶어서라고 했죠. 시골 별장에서 매일 산책하고 아내와 밥해 먹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 시장에 다녀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아내가 또다시 도박장에 갔을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도박이 중독성이 엄청나다잖아요. 저는 아내를 찾아 동네를 1시간쯤 헤매다가 갑자기 위치 추적 어플이 생각났어요. 아내가 아직 어플을 지우지 않았기만을 바라며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잡히더군요. 저는 차를 곧장 끌어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박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위치 추적이 가리키는 곳은 어느 시골의 한적한 집이었어요. 회색 지붕의 파란 대문집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아내와 웬 노인과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마루에 걸터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노인과 아이는 저 사람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의 정체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옆집 남자였거든요. 경찰들이 놓쳐타던 바로 그놈이요. 그놈은 저를 보더니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야, 이 진숙이 인기 많네. 남자가 이 깊은 시골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그런데 어쩌지? 이 꼬마 보여. 혹시 얘 누군지 알아? 저는 옆집 남자가 떠드는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와. 집에 가게. 아파. 이건 놔. 당장 나오라고. 제가 소리를 치자 아내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아저씨 저리 가. 그러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더군요. 니신데 내 손녀딸 손목을 잡고 남의 집 밥상을 깽판을 만드는 거요? 손녀딸이라뇨. 그럼 혹시 제 와이프 할머니 되십니까? 그럼 저놈은 뭔데요? 누구긴 우리 증손주 애비 되는 사람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뭐해? 나가서 정리하고 와. 그 남자 말에 아내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더군요. 저는 그냥 여기서 말하라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제 모습에 아이가 엉엉 울더군요. 결국 저는 그 노인과 아내 손에 대문 밖으로 끌려나와 주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에 저는 정말 학을 떼버렸어요. 아내가 그놈에게 진 도박 빚을 몸으로 갚았던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시골 외할머니네 집에 맡긴 거였죠. 그렇다고 그놈과는 혼인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놈이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 같은 걸 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더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나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 그 남자 사랑해. 어이없는 이야기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니. 누가 누굴 사랑한다는 건지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박한 거 아니었어? 바람까지 피우면서 개구멍 왔다 갔다 했던 거야? 바람 아니야. 오히려 당신 존재가 그 사람한테 불륜인 거지. 뭐? 그럼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네가 죽도록 좋아하는 저 범죄자랑 결혼할 것이지. 저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이랑 결혼한 건 그냥 일종의 오기 같은 거였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내는 그놈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저와 결혼해서 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좀 봐달라고요. 그런데 냉혈 아닌 그놈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도박에 물들여 빚을 지게 하고 데리고 놀기만 한 거였죠. 아내는 도박보다도 그 잘생긴 범죄자 놈에게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랑 중독자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제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던 건 신데렐라처럼 시간 맞춰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데이트 장소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것도 도박장 위치가 달라져서였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갑자기 결혼하자며 집을 사달라고 한 것까지 모든 이유가 그놈의 도박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도박장에 그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듯이 낚아채서 위치 추적 어플을 지웠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데 빚을 한 푼도 안 갚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위자료 소송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빚뿐인 아내가 그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놈은 그날 시골에서 절 본 후 바로 자취를 감췄다더군요. 아마도 제가 신고한 것을 눈치채서였겠죠. 물론 신고하긴 했었습니다.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어쩌면 저도 결혼 전 여자들을 울린 대가로 벌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